여러분이 이제 월 1,000만 원이 달성이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급의 식당,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좋은 호텔, 이거를 매일 가기는 좀 어려워도 한 번은 갈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좋은 차 사도 강남에서 지하철보다 느리잖아요. 시속 한 50km 이상 못 달리잖아요. 그리고 웬만큼 좋은 차도 하루는 빌려 탈 수 있거든요. 1,000만 원 정도 벌면은 그 다음부터는 더 벌어도 빈도만 늘어나지 할 수 있는 카테고리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빈부격차는 계속 늘릴 수 있는데 이 경험격차를 늘리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없을 때는 저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월 1,000만 원 넘어가고 한 달에 한 생활비 500 쓰고 500씩 저축하면은 1년에 5천, 한 6천 요 정도를 모을 수가 있잖아요. 2년쯤 월 1,000 이상 유지를 하면은 1억. 기간이 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튼 1억 정도가 달성이 됩니다. 모은 돈 1억만 넘어가도 다들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 중에도 또 어떤 사람들은 돈에 안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 말고 다른 거는 정말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나무 옆에 100억을 놓는다고 해봅시다. 어떤 나무는 그냥 놔둬요. 그럼 100억을 놔둔 나무가 더 빨리 자라나요? 그렇지 않아요. 고양이한테 한쪽에 100억 쌓아놓고 한쪽에 생선 놔두고 선택하게 해보세요. 생선을 선택한다니까. 근데 그 돈은 어디서 힘이 생기나요? 그 돈에 움직이는 인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나무 옆에 100억 놓으면은 빠르게 못 자라지만 인간을 써서 가지치기를 하거나 인간이 만든 어떤 성장을 더 촉진하는 뭔가를 사와가지고 투여하거나 아니면 인간이 개발한 어떤 농법을 바꾸거나 해가지고 빠르게 자라게 할 수는 있는 거죠. 다만 돈으로 모든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못하는 건 돈으로 할 수 없다는 거를 한 1억만 모아도 다 알게 돼요.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돈을 모으고 나서 소비, 그냥 돈 써야겠다. 돈 모아도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이런 마음에 빠진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 중에 돈에 반응하는 거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것도 돈에 반응하는 일부의 인간. 어떤 인간들은 돈에 반응하지 않는 인간들도 존재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거에서 생각이 소비로 가면 안 되고 돈이 인간의 삶이랑 바꾼 거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월급 뭐예요? 월급은 내 삶이랑 바꾼 거예요. 월급으로 물건 사는 게 무서워야 돼요. 2024년 11월에 받은 월급은요, 그 한 달 인생이랑 바꾼 겁니다. 두 번 다시 2024년 11월에 월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돈 써야죠. 써야 되는데 그럼 뭘로 써요? 이자, 배당, 월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써야 된다는 거죠. 이 돈을 소비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알았으면 내가 인생 안 쓰고 이제 이런 걸로 해서 여기서 나오는 걸로 써야겠다. 이걸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돈이 너무 부족하면은 이쪽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버는 돈을 늘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이미 한 이 정도 모을 정도 여유가 있어. 그러면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거를 소비로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자가 한 연에 50만 원 나와요. 그럼 이걸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거 기반으로 얘는 뭐예요? 이자, 배당, 월세는 뭐예요? 상대적으로 내가 받는 월급보다는 리스크가 적고 시간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걸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어요. 이거 기반으로 50만 원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오면 이걸로 대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 흐름으로 50씩 나오는 거는 그냥 쌓여있는 1억이랑 완전 다른 거예요. 월급 50만 원 쓰는 거랑 완전 다른 거예요. 예금금리랑 대출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1억만큼 다 빌리지 못하겠지만 그냥 1억에 맞춰서 다시 계산을 해보면 1억에 한 4% 나오면은 연간 한 400만 원 나오죠. 계산하기 쉽게 세금 빼고 얘기할게요. 400 정도 나오죠. 400으로 다시 대출하면은 금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8천은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는 나중에 내가 대출할 수 있는 이자에 대해서 부담을 없앨 수 있는 존재로 생각을 하면 돼요. 금액이 작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작은 금액으로 또 다시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월급으로 어떻게 갚아요? 월급으로 갚으려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발 월급 받는 단계에선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월급 받는 단계만 넘어가도 그냥 세상 사는 난이도가 바뀝니다. 아예 바뀌어요. 돈에 이름표가 안 달려 있으니까 똑같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월에 1,000만 원 받는 돈이 한 3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 명은 예를 들어서 월세나 배당이나 이자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은 월급이에요. 한 명은 자영업이에요.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월세는 내가 놀러 간다고, 이자는 내가 놀러 간다고, 배당은 내가 놀러 간다 그래서 내가 노는 거랑 상관은 있나요? 내가 놀러 가면 이거 안 나오나요? 아니, 놀러 가서 나와요. 월급은 내가 놀러 가면 나오나요? 휴가 때는 놀러 가면 나와. 그러니까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자영업은 어때요? 내가 놀러 가가지고 가게 닫으면 매출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내가 만약에 똑같은 돈을 번다고 그러면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좀 만들려는 시도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일단 여기에 늘 돈이 없으면 이거를 먼저 키우고 그 다음에 일로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멈추면 멈추는 자전거 같은 삶이다. 그럼 무조건 이거 먼저 만드는 게 1순위. 자본주의는요, 불로소득을 만드냐 못 만드냐로 인생 난이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뭐 월급이든 자영업이든 뭐 그거 다 중요한 소득이죠. 중요한 소득인데 그거가 벌어지는 동안에 이게 영원하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 제가 영원했어요? 아니요, 나락가면 나락가는 거예요. 장사 계속 잘 돼요? 월급 내가 계속 승승장구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동안에 이거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돼요. 들어오는 순간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영원한 줄 알고 쓰다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끼다 똥 된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입을 꿰매버리세요. 실제로 그러면 안 되죠. 실제로 입을 꿰매면 안 되고 마음속으로. 예. 아끼면 똥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요? 아끼면 똥이 아니고 이자 배당 월세가 된다는 거예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바로 손절하세요. 내일 죽을 확률보다 안 죽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제 시청자 중에 30대가 제일 많습니다. 30대 제일 많은데 2022년 출생아가 4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몇 프로예요? 남자가 98.1%, 여자는 98.8%예요. 1%짜리 확률을 보고 내가 올인 몰빵 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2%도 안 되는 확률에 베팅하는 사람이 비정상인 거예요. 사실상 100%에 가까운 내일을 준비하는 게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뉴스에 젊은 사람 사고 당하는 거 많이 나오는데, 뉴스만 봐도 많이 나오는데, 뉴스는요, 제가 한국경제TV 보도본부에 있었거든요. 뉴스의 본질은 뭐예요? 뉴스. 특별함이에요. 특별함. 특별하지 않은 일은 뉴스에 안 나와요. 젊은 사람이 사고당하거나 죽거나 하는 거는 아주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일반적인 건 그냥 수치로 나와요. 어떤 케이스가 아니고 수치로, 일반적인 건. 네, 수치로 나와요. 96세 일반인이 그냥 자연사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뉴스에 나옵니까? 실제 우리 삶은요, 뉴스에 없어요. 실제 우리 인생은 뉴스에 없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일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기대 수명 얼마예요? 남자 80세, 여자 86세. 그거 다 알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100세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동안 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계속 자영업 할 수 있을까요? 계속 잘 될 수 있을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월세, 이자, 배당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거기까지 만드는 건 공통이고, 그거 일단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냥 무조건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내가 소비로 가거나, 아니면 그거 가지고 내가 더 다시 레버리지 일으켜서 또 다른 걸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가지고. 왜냐면 그냥 들어오면은 세금 나가니까. 그냥 들어오면 세금 나가잖아요. 그냥 돈 들어오면.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대출 이자랑 월세랑 상계해가지고 세금 안 내고 돈을 전체 100% 다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임대사업자로 했으면. 그러면 뭐예요? 내가 나라에다가 주는 돈만큼 빼고 내가 풀레버리지로 쓸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얘기고, 이런 건 일단 나중에 얘기인데, 일단 1차적으로 월급을 그냥 소비로 갖다 박는 거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목표로 해야 돼요? 당연히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 그것도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 만드는 거. 그 첫 번째예요. 그 첫 번째 만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본주의가 졸업이 됩니다. 뭐 배급 받는다 그러죠. 사회주의 가면 배급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돈으로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편의점 가면 다 공짜예요. 한 달 지나면 그만큼 배급 또 들어와요. 신발도 마찬가지. 들어온 돈 가지고 신발 사면 돼. 시간 지나면 그만큼 돈 또 생겨요. 햇반 사도 공짜야. 햇반도 공짜야. 다 공짜야. 그러니까 이제 금수저랑 놀다가 인생 패가망신하는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죠. 나는 아직 현금 흐름 수익을 못 만들었어. 근데 똑같이 1,000만 원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세후로 1,000씩 들어온다고 해볼게요. 둘 다 세후라는 조건이에요. 한 명은 배당이 1,000만 원이고 한 명은 월급이 1,000만 원이에요. 이 친구 둘이 30대야. 이때는 똑같이 다 쓸 수 있어요. 둘 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뭐예요? 사실 이게 만약에 배당으로 나오는 친구면 이 친구 주식 한 4, 50억 있는 거예요. 완전히 금수저니까 이 친구가 명품도 삽니다. 그 이 친구도 사요. 왜 똑같이 보니까 30대 같은 친구니까. 나이 먹을수록 어떻게 돼요? 이 친구는 내년 되면은 충전이 된다니까요. 근데 어때요? 나는 어때요?
나는 시간이 지나면 이 친구랑 못 논다니까. 나중에 되면은 그지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돈이 똑같지만 다른 거예요. 돈에 이름표가 안 붙어 있으니까 차이를 모르고, 지금 제 시청자분들이 30대니까 모르는 거예요. 30대니까 모르는 거예요. 30대에는 계속 올라갈 일밖에 안 보이잖아. 40대 되면 내가 진급할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멋지다고 생각하는 40, 50대 선배분들 있잖아요. 40, 50대 선배들 있죠. 진짜 롤모델로 삼고 있는. 여러분이 이제 40대 되잖아요. 그럼 그분들 60 넘거든요. 그때 한번 보세요. 이분들 중에 내가 월급 받은 걸로 현금 흐름 만든 사람의 삶이랑 그냥 그거 믿고 그냥 달리던 다 쓰던 분들 삶이랑, 제가 40대 되니까 이제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스타크래프트 나온 지, 제가 잠깐 딴 얘기예요. 스타크래프트 나온 지 26년 됐어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얘기 드릴게요. 지금 66세 할아버지 있죠? 네, 할아버지가 스타 나올 때 40대였어요. 66세가 스타 나온 지 26년 됐으니까 그 할아버지, 66세 할아버지가 BBS 테란 하던 분이에요. 사드론 러시 하던 하드코어 질런 러시 하던 분들이 지금 66세 됐다고. 그때 몇 살이었어요? 나왔을 때 40살이었어요. SCB랑 치즈러시 가던 분들이에요. 이분 리니지에서 뭐 하던 분들이 헤이샵 운영하던 분들이에요. 그 60살을 넘었다고요. 포트리스에서 뭐 하던 분이 빨콩전 하던 분들 지금 60대 중반이라고요. 세월이 이렇게 빨라. 그 시간이 길지가 않다니까요. 자산 모은 선배들이랑 젊을 때 잘 쓰던 선배들이랑 삶의 질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나이 먹을수록 완전히 달라져요. 60대에 튜닝 받은 형님들 있잖아요. 이거 만약에 해가 현금 흐름 들어와가지고, 왜냐면 이때 되면 돈 쓰기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튜닝 받은 형님들 있죠. 저보다 그냥 형처럼 보여요. 그 형님이란 표현이 나와. 근데 60대에 아직 아무 준비 안 돼요. 계속 젊어서 쓰던 분 형님들 보잖아요. 그럼 7, 80살 같아. 거의 반 할아버지 됩니다. 외모랑 건강 차이가 위아래, 60대 넘어가잖아요. 위아래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뭘로 써야 돼요? 만약에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생활비로 써야 돼. 근데 내가 이거를 회사 다니는 동안 준비를 했어. 그러면 내 여유자금이니까 그냥 내 자신에 대한 튜닝으로 쓴다고. 이때 현금 흐름이 있으니까. 왜? 이자나 월세나 배당은 그 사람 나이를 안 물어봐. 그 사람 능력을 안 물어봐.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한테 쓸 돈이 있는 거죠. 생활비 쓰고 남으니까. 그래서 두 방향으로 해야 돼요. 벌 때는 뭐예요? 벌 때는 버는 양을 늘리면서 뭐 해야 돼요?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남아요? 돈 남잖아요. 이 남는 걸로 뭐 해야 돼요? 투자해야죠, 투자. 투자를 하던, 내가 지식이 안 되면 저축이라도 해야죠. 투자하면 다 까먹는데, 그러면은 투자에 대해서 내가 공부해야겠죠. 그 시간을 넣어야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버는 양 자체 어떻게 늘려야 되냐 이렇게 궁금한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영상 남겨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제가 소비를 컨트롤했던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제가 초반에 5억까지 모을 때 반드시 지켰던 원칙이 있어요. 바로 네 가지인데, 첫 번째 고정생활비, 두 번째 돈 버는 것, 세 번째 돈 지키는 것, 네 번째 돈 사라지는 것. 이렇게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가 뭐냐면, 처음에 이 고정생활비 있죠. 예. 고정생활비는 변동비를 포함시키는 게 포인트예요. 예. 이번 달에는 경조사가 많아서 돈이 많이 나갔어. 이런 말을 할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뭐 고정생활비 계속 왔다 갔다 해서 고정을 어떻게 잡아? 그걸 어차피 1년으로 환산하면은 연환산 평균 경조사 비용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12분의 1을 해. 그래가지고 넣는 거예요. 변동비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고정생활비를 보냅니다. 누구한테? 이제 와이프한테, 아내한테 이제 이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돈이 남죠? 그러면 남은 걸로 다음번에 어딜 가냐? 바로 그 다음에 바로 돈 버는 2번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왜냐면 가정에 들어가는 돈이 계속 변동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불안해지고 내가 사업하는데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뭔가 내가 일을 하는데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베이스를 다지는 거예요. 베이스를. 그 다음에 가는 것이 돈 버는 곳이에요. 어디예요? 광고비나 직원 뽑기나 아니면 재고나 사업 확장이나 이런 데 돈 버는 곳에다가 넣는 거예요. 왜? 아직 이 돈 지키는 것보다 얘가 효율이 더 좋은 단계래 가지고 내 능력으로는 더 이상 효율이 안 나오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내가 효율이 안 나온다니까 안 좋은 얘기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구간에서 오히려 뭐예요? 돈이 벌어져요. 자, 이게 시간이 지나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게 매출이에요, 매출. 근데 만약에 내가 이익률이 30%라 그래도 처음에 30% 떨어지는 마진은 이래, 마진. 계속 성장률이 계속 효율이 나오니까
내가 계속 재투자를 하니까 들어온 돈도, 개인 사업자 얘기하는 거예요. 계정이 나눠져 있지 않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개인 사업자니까. 들어온 돈 계속 재투자한단 말이에요. 재투자. 이익이 나와도 이익이 없어. 이익이 나와도 이익이 없어요. 근데 이게 효율이 없는 구간으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재투자를 안 하잖아. 기존에 있는 인프라 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재투자 비용이 낮아지면서 마진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구간이 뚱 하고 나오게 돼요. 내가 효율이 더 이상 안 나와. 내가 재투자 효율을 더 이상 못 뽑는 구간이 되면 그때부터 이익이 엄청 늘어난다고. 돈이 남아가지고 세금을 내느니 내가 재투자하는 게 이득인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왜냐면 내가 보면 보이는데, 그러다가 뭐 어떤 구간을 만나요? 내가 돈 버는 곳에서 효율이 안 나와, 이제. 효율이 좋을 땐 계속 입원해 넣어야죠. 그러다가 이제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이익이 늘어나. 그러면 어떻게 가요? 돈 지키는 곳에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3번으로 가는 거예요. 효율이 좋을 때 어디다 넣는다? 돈 버는 곳에서 무조건 넣어야 돼. 성장을 줄이면 성장 줄인 폭만큼 돈이 쏟아지는 시기가 무조건 옵니다. 성장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 3번은 이제 돈을 지키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초보다,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 투자했다가 다 날리는 사람 많이 봤는데 그런 사람 투자하지 마세요. 절대 하면 안 돼. 그럼 뭐 해야 돼요? 은행에서 상품도 가입하지 마세요. 상품도. 은행 상품 가입하지 마세요. 차라리 예금 넣으세요. 은행 상품에 대한 썰도 제가 나중에 한번 풀어드릴 텐데, 특히 뭐 하지 마세요? 중위험 중수익. 이런 거 진짜 이거 진짜 하지 마세요. 이거 의미가 없어요. 이런 애매한 거 고르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너무 안정적인 거는 이익이 적은 것 같고 너무 공격적인 건 좀 무섭고 하니까 애매한 거, 나 잘 모르니까 중위험 중수익 한단 말이에요. 애매한 거 고르잖아요. 근데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만약에 지식이 없어, 이 상품을 이해도 못 하겠어, 그러면 그냥 예금. 내가 투자하는 사람 다 어차피 까먹느니 돈 쓰는 게 낫지, 이런 생각 든다? 그냥 예금. 자영업이나 사업이나 이제 월급으로 버는 분들이 재테크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진짜 위험해요. 왜냐면 내가 그 자영업이나 사업이나 월급을 내가 어느 정도 했으니까 재테크에서도 내가 잘할 것 같다고. 왜냐면 뭐 또 아닌 애가 뭐 얼마로 뭐 벌었다 그러니까 막 코인으로 벌었다 그러고 뭐 건물 꼬마 빌딩이 어쩌고 뭐 갭 투자 어쩌고 막 떠드는 거 보니까 가짜거든. 날 이게 진짜지, 2번이 진짜지, 이런 마음에 그냥 들이댔다가 날아가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잘 알기 전에는 그냥 예금에 넣어놓고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사이클 돌려봐야지. 돌리다가 그냥 영영 떠납니다. 그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하지 말란 얘기예요. 제가 진짜 후회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단 무조건 그 아파트 투자부터 들어갔었거든요. 후회 많이 했습니다. 진짜 제가 이거 아파트 투자하고 후회한 썰도 나중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썰들 궁금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 해야 돼요? 궁금하니까 구독을 눌러놔야 된다. 이거 다 나온다. 이제 예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동산, 주식, 뭐 코인, 여러 가지 기타 자산들, 이 중에 내가 자신 있는 거에 넣어야죠. 내가 여기서 자산 목표를 달성했어. 그래서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내가 졸업 각이 보여. 그럼 이제 어딜 가나요? 그 다음에 여기 가는 거예요. 돈 사라지는 곳. 이게 4순위예요. 4순위. 나와 내 가족이 생존을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기능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바라보는 거. 뭔가 취향. 만약에 집에 다른 사람들이 이거 다 해결했어. 나 이것만 해도 돼. 나 취향만 해도 돼. 이런 분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은 돈보다 취향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앞에서 이거 바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니까. 누군가는 이걸 받쳐줘요. 아니면 그 선대에서 바쳤거나 선대에서 해결을 했거나, 이게 된 사람들이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됐는데, 나 아직 2단계인데 고정생활비도 해결이 안 됐는데 가가지고 나 이거 하고 있다? 나중에 큰 문제 된다. 젊을 때는 가난한 게 매력적이야. 20대예요. 고시원 살아요. 매력 있어요. 매력 있어. 60대예요. 애매하단 말이야. 그죠? 물론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을 거 알아요. 그렇지만 저희 이제 그 구독자분들한테 현실을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젊으니까 그게 아무것도 가난이 하나도 안 무섭지. 근데 저도 이제 40대 들어오니까 친하던 선배들이 은퇴하고 그 시기로 간다고요. 근데 그 선배들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들도 40대만 돼봐요. 확 인생, 이 삶을 보는 게 확 달라진다, 그냥. 그러니까 여기 한국 사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면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자본주의 어느 정도 달성 각이 생겼어. 그럼 4번으로 갑니다. 즐기는 식사. 그러니까 그냥 내가 먹으려고 뭐 예를 들어서 오삼불고기 먹는 게 아니라 뭔가 즐기는 식사. 아니면
즐기는 뭐 의류, 뭐 아니면 내가 즐기기 위해서, 원래 내가 그 자동차인데 즐기기 위한 자동차. 나중에 되면 이것도 남을 거예요. 왜? 내가 소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의미가 없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여기서도 이제 돈이 남아요. 돈. 이거 어디로 가야 돼요? 고정생활비 늘려야 돼요? 아니요, 고정비를 늘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2번으로 갑니다. 효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2번에서 효율 떨어져서 3번 보냈잖아요. 그 3번에서 돈이 흘러 들어와서 4번이 남아. 4번을 거치고도 남아. 그럼 다시 2번을 간다는 거죠. 저도 사실은 그 전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 뭐 통장 쪼개기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어떤 재테크와 관련된 다양한, 저축과 관련된 다양한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4개. 왜냐면 제가 기억력이 안 좋거든요. 저는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제가 만든 4가지 원칙이고 지금도 거의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을 저질러서 나락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사업장 매출이 얼마 됐어요? 0원 됐어요. 환불을 막 10몇 억을 했어. 그 당시에 어떻게 버텼냐? 사업은 2번은 빵원이 됐는데 여기 3번에 넣는 거. 건물은 그대로였어요. 거기서 들어오는 월세는 그대로예요. 여러분한테 건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든 자산에서 들어오는 돈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만드는 순간 대부분 생필품은 다 공짜로 바뀝니다. 계속해서 내가 근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한테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아까 그 얘기 했잖아. 맞아.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소리 하잖아요. 내일 아플 확률이 죽을 확률보다 훨씬 높아. 그리고 아픈 거는 언젠가는 오는 일이에요. 그 아픈 상태로 오래 사는 것도 대부분의 사람이 겪는 일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뉴스에 안 나오죠. 뉴스 안 나와요. 뉴스 안 나와. 현실이니까. 대부분이 이미 겪고 있는 얘기, 이미 너무 오래돼서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 얘기는 뉴스 안 나온다고요. 지금 움직일 수 있고 일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내가 하루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일하고 나서도 나머지 시간에 내가 놀 수 있잖아요. 그런 체력이 있잖아요. 30대까지는 일하고 퇴근하면 놀잖아요. 근데 50대 형님들이랑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하거나 아니면 그냥 놀거나. 퇴근하는 날은 못 놀아. 퇴근하고 여가 시간에 내가 안 논대요. 못 놀겠대요. 일하거나 놀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대요. 돈 벌면서도 놀 수 있는 체력이 있을 때 이거를 바꿔놔야지. 일하면서도 놀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일하면서 놀 수 있잖아요. 이때 해놔야지. 일하거나 놀거나 하나씩 하루하루씩 선택해서 해야 되는 그 나이가 됐을 때 내가 놀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얘기하는 순간 미친놈 취급받거든. 그쵸? 그 사람 인생 살아줄 것도 아닌데. 저는 어떻게, 그럼 너는 왜 하냐? 저는 어차피 유튜브잖아요. 이거 누구한테 특정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본인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1대1로 특정할 수도 없어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지. 누구만 붙잡고 제가 만약에 길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미친놈 취급하고 제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쵸? 여러분이 만약에 돈 벌기만 하고 아직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제가 앞에 얘기했던 그 4가지 있죠. 4가지만이라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은 갑니다. 정말 큰 문제 안 생기면은 나중에 됐을 때 별 문제가 없어져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투자에 대한 얘기도 드릴 거예요. 투자와 관련된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안 해요. 저 아무 일도 안 해요. 저는 유튜브 키우는 것만 알려주고 있어. 그래서 제가 겪었던 투자와 관련된 사건, 사고, 실패, 성공,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현실적인 얘기를 드릴 예정이니까 반드시 구독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독해 두시면은 재밌을 거라고 생각은 못 하겠지만 아깝지는 않게 시간을 잘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자신감을 잃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요. 자신감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쓰죠. 스스로를 믿는 감각. 스스로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 옛날에 막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자신감을 가져. 저한테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자신감이 안 생기잖아요. 스스로를 그냥 믿으려면 믿을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끊임없는 자기 불신의 늪에 빠지고 자신감을 점점 상실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옛날에 그 쉐보레에서 말리부라는 차가 나왔을 때였어요. 제가 그때 차를 사려고 영업점에 갔는데 영업을 너무 잘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소개받아가지고 막 얘기를 듣다가 말씀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알려준 5가지 영업을 잘하는 방법,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영상을 보신다면 연락 주시면 좋겠네요. 근데 제가 말리부를 샀냐? 사진 않았습니다. 레이 중고를 샀어요.
예, 왜 그랬는지 영상을 보시면 이제 아시게 될 텐데, 그분이 이제 얘기했던 신뢰를 올리는 5가지는 뭐 이런 겁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뭐 빈도는 이런 거죠. 약속을 지키는 빈도를 늘리는 거고, 전문성은 목표하는 어떤 업무 난이도보다 높은 전문성을 갖추는 거. 세 번째는 고객과 나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거. 네 번째는 일관성. 다섯 번째는 경청은 뭐 상대의 문제를 진실되게 파악하는 거, 뭐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5가지를 통해서 고객이랑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건데, 너무 다 알고 쉬운 얘기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뭐 적어만 두고 잊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자신감을 잃어버렸을 때, 막 퇴사하고 장사 안 되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그때 자신감을 잃어버렸고,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연히 이제 이거를 보게 된 거예요. 왜? 자신감은 나를 신뢰하는 감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신뢰한다? 이게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2개로 나눈 거죠. 나는 한 명인데 내가 나를 신뢰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뢰의 주체이자 객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2개를 개념적으로만 나눠본 거예요. 어떻게? 현재 나, 미래 나, 이렇게. 그래서 미래의 내가 고객인 거예요. 내가 판매. 그래서 이렇게 신뢰를 얻는 거죠. 그러면 미래의 내가 됐을 때 과거의 나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서 자신감이 올라가겠다. 그 방식을 한번 적용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효과적이라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변에 자신감을 잃어버린 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자신감을 잃어버렸거나 하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빈도예요. 사기꾼들이 어떻게 신뢰를 만드나요? 바로 약속을 지키는 빈도를 늘리는 거예요. 사소한 약속을 꼬박꼬박 지키면서 신뢰를 오랫동안 쌓은 다음에 한 번에 뒤통수 치는 거죠.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배신이라는 게 있나요?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표현하잖아요. 신뢰를 쌓는 거거든요. 쌓이지 않으면 배신도 존재하지 않아요. 배신이라는 거는 신뢰가 바탕되는 행위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권일용 프로파일러님 아세요? 네, 제가 그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기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혹시 저처럼 생겼나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기꾼은 어떻게 생겼어요? 진짜 잘하는 사기꾼은 선하고 믿음직스럽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안 생겼다는 뜻이죠. 사기의 본질은 신뢰를 잘 얻는 거에 기반한다고 했잖아요. 신뢰를 잘 얻게 생긴 사람이 사기를 잘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빈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래의 나한테 뱉은 말을 자주 지키는 거예요. 반대로 지키지 못할 약속을 미래의 나한테 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의 나나 아니면 1시간 뒤에 나한테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근데 빈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을 지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사기꾼들도 자주 빌리고 자주 갚는 식으로 신뢰를 쌓잖아요. 그것도 처음에 어떻게 해요? 갚을 수 있는 돈으로 하다가 나중에 큰 돈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게 2번째 항목이랑 연결이 됩니다. 2번째는 바로 전문성이라는 건데, 전문성이라는 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예, 그거를 연관지어 볼 수 있는데, 내가 전문성이 낮으면 문제의 난이도도 쉬운 걸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문성이 높으면 이미 자신감이 있겠죠. 근데 전문성이 낮다 보니까 실제로 낮지 않더라도 낮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를 쉬운 걸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일의 나와 약속을 지키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절대로 어기지 않을 수 있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전문성이 한 이 정도면은 과업의 난이도가 한 이 정도에 위치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전문성이나 숙련도보다 낮은 과업을 선택해야지 단기간에 내가 약속을 실행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만 생각하면, 이 전문성이라는 것만 생각하면은 미래에 나한테 보여주기식 행동만 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는 내일 게임 할 거야. 난 내일 TV 볼 거야. 난 내일 늦잠 잘 거야. 이런 어이없는 난이도의 약속만 미래에 나와 한다면 어떨까요? 모두 다 지키겠지만 신뢰를 쌓기보다 어떻게 될까요? 실망만 쌓을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뭔가요? 바로 이 3번째, 이익의 일치입니다.
뭐냐면 나랑 고객을 같은 편에 서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4년 전에 그 주하 효과로 유명한 김주하 영어 컨설턴트님이랑 인터뷰할 때 들었던 얘기 중에 일부분인데 그분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객이랑 논쟁을 하지 말고 고객과 같은 편에 서가지고 문제랑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해결하는 것, 우리가 한 팀이 돼서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임을 고객이 알게 하는 거죠. 우리가 신뢰를 얻어야 하는 고객이 누구예요? 맞아요. 미래의 나예요. 지금은 자신감을 얻으려면 만약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내가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다면, 현재의 내가 투여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얻을 수 있다면 뭘 얻고 싶나요? 미래의 내가 원하는 게 돈이라면 여러분들도 그것에 맞는 높은 빈도로 비교적 낮은 전문성으로도 수행할 수 있는 플랜을 세워야 될 거고, 미래의 내가 원하는 게 만약에 행복이라면, 미래의 내가 만약에 원하는 것이 화목이라면, 미래의 내가 원하는 것이 만약에 건강이라면 이익의 방향을 일치시켜야 된다는 거죠. 현재의 나의 행동과 미래의 내가 원하는 것을 일치시켜야지 과거의 나한테 신뢰도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은 어떤 행동으로 증명하더라도 자신에 대한 신뢰를 만드는 데는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뭐예요? 일관성이에요. 만약에 어떤 식당이 있어요. 근데 그 식당이 자기 마음대로 열었다가 자기 마음대로 닫고 막 가면은 닫혀있고 이러면 식당을 신뢰할 수 없을 거예요. 어떤 동료 직원이 있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출근하고 자기 마음대로 연락이 안 되고 그러면 같이 프로젝트 할 수 있어요? 일관성 없는 행동은 당연히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세울 때 빈도도 충분하고 전문성도 충분하고 이익이 일치되더라도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는다면은 한 주는 그걸 지키고 한 주는 지키지 않을 약속을 미래의 나한테 한다면 미래의 나는 또 과거의 나한테 실망하게 되고 자신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갖췄는지, 내 행동 목표가 너무 높아가지고 미래의 나를 실망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위험은 없는지 신경 써봐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경청입니다. 고객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찾는 과정이라고 하던데 미래의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내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자신감을 얻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고객은 실제로 뭔가를 사고 싶어도 그 상황에 겪는 문제에 대해서 나를 설득해 주길 바란다고 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색깔이 너무 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고객이 들어왔는데. 근데 그 고객이 매장에 들어온 이상 갖고 싶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실제로는 색깔보다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그냥 떠오르는 대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경청을 통해서 찾아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는 고객이랑 다른 문제만 떠들다가 고객을 놓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나인데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모를까? 근데 모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나한테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돈을 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이 시간의 자유라는 걸 알게 됐죠. 시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일을 하지 않고 들어오는 소득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걸 만드는 방법이 노동이 아니라 투자라는 사실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미래의 나를 위해 현재의 나는 뭘 해야 되냐? 돈을 더 벌기 위한 부업을 시도하는 것도 하지만 동시에 투자 공부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이제 회사 다니면서 퇴근한 후에는 정말 많은 시간을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요. 덕분에 미래의 저는 과거의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상태가 조금씩 회복이 되게 된 거죠. 이 과정을 좀 돌이켜보니까 투자를 위한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말리부를 포기하고 레이 중고를 사게 된 겁니다. 미래에 제가 원하는 것은 말리부가 아니라 월세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잡았던 이 5단계에 맞는 거는 뭐냐면 부동산 관련된 책을 한 페이지씩 읽는 거예요. 한 페이지씩 읽으면 300페이지 정도 되니까 빈도에서 충분해요. 두 번째, 글씨 읽는 거니까 내가 전문성도 충분해요. 세 번째, 이익에 일치돼요. 네 번째, 일관성도 유지할 수 있어요. 한 페이지니까요. 다섯 번째,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실제로는 말리부가 아니라 월세라는 사실도 알게 됐죠. 그게 뭐야? 나는 시간을 자유롭게 쓰면서도 뭔가 이런 궁핍함을 겪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 내가 진짜 원하는 거였구나. 그럼 그거를 계속한 게 아니라 제가 자신감이 올라가면서 부동산 강의를 찾는 거,
그걸로 두 번째 목표를 세웠었고, 그때 윤아바머님 아파트 강의를 듣기도 했고, 그 홈336이라는 데서 부동산 경매를 강의를 듣기도 했고, 그거는 이제 정규 강의라 그러죠. 그런 거 말고 원데이 강의는 진짜 많이 들어 다녔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임장을 가는 것, 뭐 이런 걸로 목표를 세우기도 했었죠. 그 과정에서 투자 성과도 올릴 수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이 5가지에 맞춰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찾는데 도움이 되면서 동시에 제가 미래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초석을 다지는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주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5가지에 맞는 걸로 하루를 채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루가 얼마예요?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5번째 경청을 통해서 미래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명확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5년 후에 내가 원하는 것, 1년 뒤에 내가 원하는 것, 한 달 뒤에 내가 원하는 것, 일주일 뒤에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스스로에 대해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미래에 얻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동시에 이런 작은 일들을 계속 쌓다 보면은 오히려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점도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어떤 영업사원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책에서 본 것도 아니고 인터뷰에서 들은 것도 아니고 직접 겪고 경험한 얘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시간과 이 능력의 총합이 10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 난이도 1짜리 일은 내 갖고 있는 능력치의 10분의 1만 써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식은 죽 먹기처럼 해낼 수 있을 거예요. 0.1짜리는요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내 능력이 10이라 그랬죠. 0.1짜리 몇 개까지 할 수 있어요? 100개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101번째가 딱 쌓이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기껏 쌓았던 모든 자신감 다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이런 0.1짜리 식은 죽 먹기처럼 느껴지는 일도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능력이 10이라는 거를 알지 못하고 줄이지 않고 늘리게 되면은 0.1의 실패가 여러분들이 나는 0.1도 못하는 사람이야. 이것이 아주 빈도 높게 느껴질 거고 계속 사방에서 뭐가 터지기 시작할 거예요. 사방에서 0.1짜리, 1짜리 쉬운 난이도의 일들에 계속해서 실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고생해가지고 쌓아온 자신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식은 죽 먹기도 만약에 여러분들 식은 죽 100그릇 먹으면 토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0.1짜리나 1짜리로 이 삶을 다 채웠잖아요. 그럼 이제는 난이도 0.1짜리 할 게 아니라 10가지 일을 버리고 1짜리 일로 채워야 돼요. 만약에 1짜리로 다 찼으면 1짜리 몇 개 버리고 3짜리, 4짜리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적으로 양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캐파가 다 찼으면 그 다음에는 질을 올리기 위해서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 5가지 과정 안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앞서 얘기 드린 이 5가지 방식은 내 전문성, 내 능력, 그러니까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스스로 충분히 달성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얘는 올려줘야 된다. 너무 널널한 분들은 이런 0.1짜리를 해도 되죠. 왜냐면 아직 10까지 자리가 많이 남았으니까. 지금 내가 계속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이런 물리적 한계를 넘어선 업무량에 있다면 이 5가지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퀄리티를 더 올려야 된다는 점을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더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줄이고 퀄리티 있는 걸로 채워야 돼. 앞에 2가지가 반대로 들릴 수도 있어요. 영인의 집을 찾아가는 길을 어떤 할머니가 물어봤습니다. 철수는 왼쪽으로 가라고, 민수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쟁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원을 올려가지고 구형태로 생각하면은 양쪽 모두 정답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누군가는 더 하라 그러고 누군가는 쉬라고 할 거예요. 근데 둘 중 한 명 틀린 말일까요? 아니에요. 이미 오버페이스인 사람한테는 더 하라는 말이 피해를 주는 말이 되고 이미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한테는 더 쉬라는 말이 피해를 주는 말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도요 틀리게 들으려고 그러면 모두 다 틀리게 들을 수 있습니다. 맞게 듣고자 하면은 모두 다 맞게 들을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이제 유튜브 하면서 깨달은 거는 모든 사람은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적용하고자 하는 방향으로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분들에겐 도움이 될 거고요. 피해가 되고 싶은 분한테는 피해가 될 겁니다. 근데 더 쉬고 싶은 사람, 더 하고 싶은 사람으로 저는 이렇게 나눠야 된다. 예를 들면 어떤 무언가를 한다는 명제가 있다고 할 때 그렇게 사람을 나눌 게 아니라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과 듣기 싫어하는 사람으로 나누는 것이 맞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건 뭐 제 변명일 수 있는데 제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안 듣고 싶으면 안 들을 수밖에 없다.
모든 일에는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 이야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분이라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듣기 싫고 반대하고 싶은 분이라면 그냥 뒤로 가게 하면 된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궁금하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망하고 나서 영원부터 다시 일어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남겨뒀으니까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마 재미있으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노력을 하는데도 인생이 잘 안 풀린다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제가 정말 열심히 사는데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잔실수가 자꾸 많아지고 돈 여기저기 줄줄 새고 버는 돈은 안 늘어나고 이러는데 이렇게 안 해야지 하면서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픽셀 하나하나를 좀 조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체크리스트 숫자가 내 화면의 픽셀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 완전히 그 체크리스트로 초점을 조여가지고 습관화 될 때까지 일단은 체크리스트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속도는 당연히 이제 그냥 막 할 때보다 느려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체크리스트에 있는 것들이 습관화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원래 하던 대로 하면은 뿌연 안개 속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 하는 일들이 쭉쭉 치고 나가려면은 쫀쫀하게 사는 느낌이 뭔지 그 감각을 찾아야 됩니다. 이 톱니가 맞물리고 나서부터 땡기는 대로 쭉쭉 나가거든요. 체크리스트는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는 잘하고 있는지. 이게 해야 할 것 체크리스트와 잘하고 있는지 체크리스트, 이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 중에 먼저가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잘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요걸 체크해야지 요거에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지거든요. 이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를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이거 기니까 지표라는 단어로 부를게요. 우리가 지표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돈 버는 채널을 하니까, 돈 버는 거 관련된 얘기들을 하니까 2024년 이후에 저희가 이제 확인하고 있는 수익화 목적의 채널 데이터가 이제 3,000개가 넘었죠. 3,000개 넘어서기 시작했는데, 이 채널을 통해서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지표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지표,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앞부분에 보시면은 어떤 게 있나요? 매출, 객단가, 유료 고객 수, 유료 고객 전환율, 뭐 랜딩 페이지 접속 수, 링크 클릭률 뭐 이렇게 하면서 쭉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지표들을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지표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체크리스트가 없으면 굉장히 막연해진다는 거죠. 유튜브 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유튜브는 그냥 명사예요. 근데 실제로 하는 일은 뭐예요? 목표를 잘못 설정하면 유튜브 한다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지표로 쪼개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클릭률이 잘 나오고 있는가? 이 키 컨텐츠는 저희 수익화 컨텐츠를 이렇게 부르는데, 키 컨텐츠 시청 지속 시간 잘 나오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지표들을 나누게 되면은 각 단계별로 할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업무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보시는 것처럼 각 지표의 변화를 추적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매출이라는 건 사실 이 체크리스트에 나온 것들을 수행한 결과로 얻어지는 거죠. 수동적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매출 자체가 아니라. 그럼 매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시청 지속 시간도 이렇게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클릭률 같은 경우도 10%대 위쪽에서 유지되게 훈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콘텐츠 조회수, 키 콘텐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렇게 조회수가 변화하는 게 보이시죠? 유료 고객 수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이런 지표들을 쪼갰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내가 개선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그래프로 보니까 그런데, 보면은 처음에 이 콘텐츠 조회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2,000회였죠? 이거를 쭉 개선해서 키 콘텐츠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이 나오게 되죠. 이런 것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결국에 최종적으로 그 결과로서 돈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매출이 나올 때까지 그냥 갖다 박는 분들도 있어요. 물로 표현하면 물이 끓을 때까지 그냥 생짜로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99도에서 포기한대요. 왜? 물이 안 끓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아주 그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저 같은 사람들은 자기 의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다가 온도계를 꽂으면 돼요. 아직 안 끓어도 어떻게 돼요? 온도는 변하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를 끊임없이 모아줘야 돼요. 매출이라는 지표는 앞에 수많은 지표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매출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에 더 민감한 지표를 찾아가는 거예요.
종이 한 장 나풀거리는 거라도 내가 가는 방향이 맞다는 증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버틸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매출 나올 때까지 내가 쏟아 부으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구분 안 하고도 그냥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해야 되는 양도 많아지고 뭐 때문에 잘 됐는지도 모르게 된다는 거죠. 지표를 기록해야지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뭉뚱그려 가지고 생각하면은 이걸 개선하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난이도가 너무 높아져요. 그럼 이제 이 지표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제가 앞에 물을 끓는 거 이런 비교를 했는데 지표 민감도를 올리는 방법은 시간 순으로 바로 앞의 현상을 측정하는 거예요. 시간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그 시간 흐름에 따라서 이제 생각하기에 제일 쉬운 게 뭐예요? 그냥 우리 삶을 예시로 좀 얘기를 드려보면 이런 거예요. 아기들 숫자 증가가 목표 지표라고 하면 인간의 그 지표가 나오기 위해서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결혼이 있죠. 결혼해야 애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혼 앞에 뭐 있어요? 연애가 있어요. 그 연애 앞에 더 민감한 지표 뭐 있을까요? 같은 연령대에 있는 남녀 간의 카카오톡이나 문자 전송 숫자, 통화량 변화 이런 걸로 우리가 지표로 세울 수가 있겠죠. 말도 안 하고 연애를 할 수 없으니까. 출생하는 아이 숫자, 내가 목표로 하는 지표, 요거는 늘지 않았지만 더 앞에 있는 현상들을 확인함으로써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 있고 그걸 개선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추상적인가요? 그럼 저희가 보는 데이터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우리가 맨날 그런 얘기를 하죠. 매일 이제 돈을 벌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돈을 번다라는 결과만 보게 되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그 결과만 보면요. 여기가 1주차인데요. 1주차부터 20주차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 끓는데요. 20주차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클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클릭을 하기 위해서 판매를 설득하는 영상을 봐야 되고 그 영상을 보기 전에 앞에는 뭐가 있어요? 그쵸, 썸네일이 있습니다. 그럼 썸네일을 클릭하기 전에는 뭐가 있어요? 노출이 돼야지 썸네일을 클릭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각 단계를 지표로 두고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여러 가지 단계 중에 내가 뭘 훈련해야 되는지 그거를 뭘로 만들 수 있다? 잘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각 단계별로 쪼개놔야 그 단계별로 또 다른 해야 할 일의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썸네일이 문제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해야 할 일에 내가 썸네일에 대해서 훈련하는 것이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체크리스트 맨 위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 그 원싱을 파악하라는 게 원싱이잖아요. 내가 지금 막혀있는 병목을 찾아가지고 거기를 뚫어주는 거. 그걸 연구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돈이 안 벌어져 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 많은 문제점의 존재 가능성, 이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거고 매우 해상도가 떨어지는 문제 파악이고 이것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난이도가 엄청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파악을 해야지 개선하기 위한 어떤 투두리스트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클릭률의 문제라고 하면 해야 할 일에다가 썸네일 관련된 훈련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이 훈련을 우리가 구성할 수 있고 이 훈련 구성을 바탕으로 능력이 개선되게 돼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썸네일 감이다. 세상에 감이 아닌 건 없어요. 감이 아닌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야채 써는 거. 그거 뭐예요? 써는 감을 아는 사람들이 썰 줄 아는 거예요. 글씨 쓰는 거. 쓴다는 감을 아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감을 배울 수 없다고 하지만 훈련을 통해서 감을 키우는 거예요. 야구 선수도 스윙 훈련도 하잖아요. 공 던지는 훈련 하잖아요. 그 던지는 감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훈련과 관련된 걸 여러 개를 봤는데 전부 다 강제 반복이에요. 저는 이제 운동을 했었는데 운동을 아무리 해도 몸이 안 커졌어요. 특히 이제 어깨나 이런 거는 진짜 마비된 것처럼 나는 감각도 없어. 그거 PT 받으러 갔는데 선생님이 계속 어깨 감각을 설명을 해줘도 저는 어깨 운동이 무슨 느낌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 가슴을 세워라, 뭐 어째라, 뭐 견갑을 빼라, 뭐 자세를 시범을 보여줘도 그 감각이 뭔지를 아예 모르는 거야. 몰라.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면 더 세게 밀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내가 힘을 쓸 수 없는 자세로 자꾸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PT 선생님 말을 안 듣고 제 맘대로 했어요. PT 나가지 않고 개인적으로 운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완전히 바보 같은 선택이었어요. 저 그렇게 해서 운동해도 다시 그냥 그대로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남은 회수가 아까워가지고 다시 PT를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드는 게 목표가 아니고 어깨 근육을 쓰는 게 목표다. 그거 뭐 좀 몇 킬로 더 든다 그래서 어깨 커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들어가지고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이었는데 그게 되게 마음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냥 시키는 대로 반복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냥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어깨를 운동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 파악되더라도 이걸 스스로 문제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개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잘하고 있는지 그 리스트를 통해서 이게 문제라는 걸 인지를 못하면 내가 감이 없는 분야를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수준의 양이 쌓이기 전까지는 그 감각이 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훈련이라는 거는 이 문제를 스스로 파악하는 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엉규야 너는 어떻게 하는데, 저희는 예를 들어 썸네일로 돌아와가지고 클릭을 부르는 썸네일을 만드는 감각, 그걸 올리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있죠? 썸끝을 통해 썸네일 감각을 키워보세요. 여기에 뭐 이렇게 가난 이렇게 치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썸끝 시작하면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다 그냥 올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좋아 보이지만 썸네일의 좋고 나쁨에 대해서 내가 감각적으로 훈련이 된다는 거죠. 훈련. 썸네일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발견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썸네일 좋은 순으로 해가지고 좋은 썸네일을 모아서 보는 거예요. 좋은 썸네일만. 한때 부유했지만 현재 가난해진 나라. 이런 썸네일이 좋은 썸네일이구나. 가난해서 매일 아침 19km로 등교하는 고등학생. 가난을 부르는 부자가 사지 않는 10가지, 필리핀이 가난하게 된 7가지 이유. 이거를 썸네일만 보는 거예요. 썸네일만. 이걸 통해서 이제 한 가지 요소가 좋아지게 되면은 그 이후에 효과가 개선되게 되는 거죠. 아까 전에 클릭률이 계속 이렇게 훈련이 돼가지고 조회수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2,000회, 3,000회 하다가 구독자 12명, 13명 막 이러다가, 그죠? 그러다가 960명, 1,859명씩 늘고, 이렇게 구독 전환도 쭉쭉 올라가게 되고요. 이렇게 매출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 수많은 요소 중에 이 썸네일에 대한 거예요. 썸네일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은 훈련을 이런 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썸네일이라는 걸 보면은 이런 문구들이 들어가 있죠. 이 문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훈련을 할 수가 있죠. 저희가 썸네일 핫비디오라는 그 기능이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주 그 성과가 좋았던 썸네일들만 서칭을 해서 모아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구독자 순으로 이렇게 필터를 걸고 보면은 강아지가 우리를 엄마로 생각할 때 이렇게 행동합니다 라는 영상은 구독자 292명인데 8만 회가 넘게 나왔고, 이런 영상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문구에 맞춰 가지고 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냐, 이런 식으로 저희가 24년 상반기에 만들었던 데이터인데, 보면 A의 실제 모습, A 비디오로 보여줄 수 있는 궁금한 것, 실제 화성 모습, 용산 전자상황 근황, 원어민 실제 대화, 가스라이팅 실제 대화 예시. 이게 이 네 가지가 보기에는 전부 다 다른 거잖아요. 근데 실제 이 문장의 구조는 똑같다는 거예요. 예시로 24년 청담동 실제 모습, 200억 펜트하우스 실제 모습, 손흥민 훈련하는 실제 모습, 전교 1등이 공부하는 실제 모습, 4기 암 환자 실제 모습,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암기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히트하는 비디오들의 문장 구조들을 분석해가지고 암기를 해놓으면 감이 확 올라간다는 거죠. 처음에 내가 이거 뭔 짓 하는 거지? 뭔 짓 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마치 제가 처음에 어깨 운동이 뭔지 몰랐던 것처럼. 그러면 이 훈련을 해야 된다. 이 사람은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체화를 통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각 지표들을 개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게를 한다 그래도 가게를 하기 위해서도 가게에 들어와 가지고 밥을 먹기 전에 그 앞단에 뭐가 있는지, 내가 지금 매출이 안 는다는 게 아니라 그 앞단에 뭐가 있는지, 그 앞단에 더 민감한 지표들을 찾아가지고 지표를 쫙 구성하고 그 각 구성 단계별로 내가 개선할 점들을 찾아가지고 해야 할 일로 바꿔놓으면은 어디서 막혀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는 지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 빠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물을 끓이는 상황 예시를 들어볼게요. 물을 끓이기 위해서는 온도가 올라가야죠. 그거 맞습니다. 그 온도계를 꽂는다 그랬잖아요. 온도계 꽂는 거.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손바닥 만져보면 어떻게 돼요? 손바닥 만져보면 따뜻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물이 되게 시원한 물인데 이거를 잡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 온도가 체온 정도까지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지표를 확인했는데 온도가 올라가요. 그런데 내가 물병을 잡고만 있으면 물이 끓을 수 있을까요? 어느 순간 정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나 그 전에 맞았어. 그럼 나 이제 지표 안 보고 그냥 달릴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앞에 초반에 이거 잡고 있어서 온도 올라갔던 거를 보고 생수병에 들어있는 물을 끓이려고 하는 선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변화가 없어서 슬럼프가 왔다고 해서 정책이 왔다 그래서 예전 방법으로 돌아가는 게 오히려 최악의 선택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여기 있고, 이게 정체되고 있는데 방법을 안 바꾸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정 온도에 오르고 나면은 방법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물 끓이려면 이거 지표를 체크해서 해야 할 일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 방법을 바꾸지 않고 그냥 계속 유지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그 했던 거 그런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도 내가 점점 힘들어지고 오히려 돈만 깨지고 시간 깨지고 그런 상황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두 가지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하나는 잘하고 있는지고, 하나는 해야 할 거예요. 해야 할 것들은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했을 때 비로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지표를 바탕으로 병목을 확인하고 그거를 개선한다. 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를 알아야지 우리가 훈련을 구성할 수 있게 되고, 훈련을 구성해야지 성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수영 배울 때도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영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끝에서 끝내 있는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수영을 빨리 해야지가 아니라 스트로크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턴을 빨리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왔을 때는 확 뭉뚱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세 개에 딱 들어가면 다 쪼개져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각 쪼개진 것별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심폐지구력 훈련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이 운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헬스도 배워보니까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부분 나눠가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헬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이것도 그냥 수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유튜브도 그냥 유튜브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개발도 그냥 자기개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개발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실제로는 이런 거예요. 내가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바둑을 배우고 있다. 이게 더 맞는 거죠. 근데 자기개발 한다 그러니까 그게 뭔지가 몰라. 자기개발이라는 행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서 쪼갠 다음에 그걸 해야 할 일의 투두리스트로 바꾸고, 이 중에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훈련은 반복입니다. 훈련은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한 부분의 반복이니까, 부분의 반복. 이런 식으로 모든 방면의 성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성장을 만든다는 것이 무조건 성공한다는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모든 사람이 상위 1%가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아노 배운다고 다 모차르트가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수영한다고 다 펠프스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축구한다고 다 메시 돼요? 아니에요. 자신의 잠재력이 허용하는 범위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헬스 한다 그래서 모두가 다 엄청나게 커질 수는 없지만 원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체형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분야에서 이 두 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된다. 제가 조금씩 이제 잘 되기 시작했다. 이거 뚫린다. 이런 느낌이 든 것도 이걸로 해가지고 쪼개서 해야 할 일로 바꾸고 훈련하면서부터예요. 이러면서 성장이 그래야 성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막 해도 될 때도 있어. 근데 어떤 구간은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막 해도 올라가, 막 해도. 그냥 하기만 하면 올라가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이 구간, 아주 일반적으로 대부분 겪는 여기를 넘어서려면 결국에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하는 바에 대해서 각 부분으로 분해해낼 수가 있고, 그 부분별로 훈련 방법을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면 그 결과물을 성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유튜브랑 다른 SNS를 활용한 매출을 발생시키는 방법에 대한 훈련 프로세스, 요걸 만든 게 바로 비즈니스 PT입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진짜 다양한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유튜브나 SNS를 통해 가지고 수익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참고해서 스스로 훈련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희가 앞에 이걸 보여드렸잖아요. 어떤 식으로 훈련 구성을 하는지. 도입부 훈련 같은 경우도 썸끝 이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했어. 썸네일 좋은 순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게 좋으려면은 썸네일도 좋아야 되지만 뭐가 좋아야 돼요? 시청 지속 시간이 좋아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시청 지속 시간을 보면 이 시청 지속 시간이 계속해서 증가하잖아요. 이 시청 지속 시간이 길어져야지 컨텐츠에 대한 집중도가 올라가게 되고 판매 전환도 좋아지게 되고 노출량도 늘어나게 돼요. 근데 이 시청 지속 시간을 늘리려면은 도입부가 중요해요. 도입부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초반에 이렇게 있으면은 초반에 훅 빠지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평평하게 만들어줘야지 예쁜 그래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초반 도입부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본 다음에 여기서 플레이를 시키고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 도입부 뭐예요? 국가의 경제는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국가들이 가난했던 과거는 뒤로하고 엄청난 부를 자랑하는 국가로 변모했습니다. 이렇게 도입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떨까요? 요런 거. 이것도 원끝 시작하기 하면은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 맥팔랜드. 여기 멕시코예요.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처음에 도입부에서 도입부를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도입부들이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대해서 내가 원고를 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영상 앞부분 원고를 내가 쓰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는 반복. 그죠?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평평해지고 일단 썸네일 이거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원고 있죠? 이 원고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원고 훈련. 랜딩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훈련 구성 방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충분히 이것만 만들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이것만 만들면. 이 훈련이 이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훈련 재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왜 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훈련을 버텨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시다가 안 되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게 좋은지 아니까.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과 잘하고 있는 거, 뭘 잘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지표를 만들고 지표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을 만들고 해야 할 일 중에 내 부족한 걸 찾아서 훈련을 한다. 요 구조만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뭘 하시든지 빠르게 좀 개선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부자들이랑 얘기하면서 정말 좀 신기한 걸 알게 됐어요. 뭐냐면은 이 공통적인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현상을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소득을 끌어올리는데 한 걸음 더 빠르게 다가설 수 있겠죠. 한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5가지가 너무 공통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 포함되는 부자들이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인터뷰 채널을 했었거든요. 그때 섭외할 때 이 5가지가 포함되는 스토리가 또 오면은 인터뷰 요청이 오더라도 제가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 5가지가 뭔지 얘기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노력이든 행운이든 되겠다 싶은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본 사람이건 아니면 뭐 인터넷이건 모바일이건 다 이 되겠다 싶은 순간부터 자본의 투입량을 늘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할 때는 그 되겠다 싶은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 별의 별 방법을 다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되겠다 싶은 감각이 뭐냐, 그게 어떤 감정이냐, 이걸 계속 처음에는 물어봤었어요.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마치 어떤 동물적 감각인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이제 인터뷰로 딥하게 파다 보니까 뭐냐면 이 순간이 고객의 숫자가 하루에 2자리가 넘어가는 순간이에요. 물건이면 한 10개, 손님도 10명, 어떤 사람은 이걸 넘어서서 뭐 100명, 200명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100개, 200개로. 근데 처음 이제 흙수저에서 처음 부자가 되는 분들의 공통적인 것이 이 2자리 숫자를 처음으로 넘기는 순간, 그때 되겠다 싶다는 감각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까지 했던 작업을 돌이켜서 각 작업 단계 중에 가장 유효했던 거를 찾느라고 미친 듯이 노력하는 단계를 거치고 이 기간에 많은 고생을 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너무 힘듦과 공포가 있어요. 힘듦과 공포. 너무 추상적이죠? 근데 이 공포가 보니까 뭐였냐면은 고용에 대한 공포예요. 이거는 업에 대한 힘듦이죠. 업무량.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나 저도 이제 계속 파보잖아요. 2번째 이상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제 돈을 번다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단계일 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명분의 노동량을 모두 채우는 경험을 해요. 그리고 이 순간이 일시적이라고, 내가 운이 좋아서 일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안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에 뭐 한다 그랬죠? 미친 듯한 노력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한 명분의 노동량이 다 차요. 왜냐면은 내가 이 순간이 잠깐이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망한 상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냐? 첫 번째로 가족과의 시간을 줄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식사 시간을 줄여요. 세 번째로 수면 시간을 줄여요. 왜? 일시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갈려요. 스토리가 여기서 갈립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요, 일 유지 또는 늘리기, 그러면서 고용을 선택해요. 그리고 여기서 다른 길, 뭐 가난한 건 아니지만 다른 길, 여기서 만족을 선택하는 분들은 일을 줄여요. 일을 줄이고 혼자 합니다. 이 2가지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고용은, 왜냐면은 고용은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줄이는 선택이에요. 혼자 하면 다 내 돈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이익이 줄어드는 공포가 하나 있고, 왜냐면 다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두 번째는
이 고용한 사람들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공포심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많은 흑수저 출신 부자들과 생각했을 때 첫 고용을 하는 순간 이익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공포를 넘어서는 그거에 대한 부담감에 대한 이야기를 모든 분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똑같은 내용이라서 나중에는 이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편집하게 되더라고요. 예. 각자 자기 얘기처럼 얘기를 하는데 듣다 보면 똑같은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도 되게 처음 추상적이에요. 단어 자체는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외로움? 이거 다 겪어요, 다. 스토리가 너무 뻔해. 우리 공포 영화에서 이러면은 이제 귀신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하면 나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그런가 또 인터뷰로 파봤잖아요. 파보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외로움을 겪게 되는 원인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현상을 내 일과 관련된 현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현상이 어떤 일 중독으로 느껴지는데 사실상의 일 중독이라고 느껴져요.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업과 관계에 없는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단계를 거칩니다. 드라마를 봐도 아니면 남의 어떤 사건을 봐도 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이래도 내 업에 지금 힘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드라마를 봐도 업과 관련된 것만 보는 거예요. 책을 봐도 여행을 가도 업과 연관된 곳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현상을 자기의 업이랑 관계해서 해석하고 답하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인터뷰하면서 들었을 때는 사실 이거를 아주 그냥 단순하게 어떤 자기 를 포장하는 미사여구가 없으면 어떤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냐면 일중독 때문에 사람들이 떠난다 이건데 부자들은 이 순간에 대해서 한결같이 자기들이 이 의도적 외로움 상태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손절당한 걸 수도 있죠. 같은 업을 하고 있는 사람, 같은 목표를 향해서 뛰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누구랑 얘기해도 재밌는 대화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재밌는 척 연기하면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도 한계를 느낍니다. 왜? 1인분이 다 차 있고 이제 막 이익을 줄이면서 고용을 하고 해야 될 거 너무 많은데 이로 인해서 이제 부자들이 내가 부자가 되기 전에 외로워졌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았어요. 부자가 되기 전에는 외로워지는 순간이 있었다. 네 번째도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 네 번째는요. 정을 포기하는 순간. 정을 포기하는 순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부자들이 얘기를 다 들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돈 벌기 전에 어떤 상황이 있냐면은 직거래, 직수입, 직접 생산 뭐 이런 거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유통 단계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시기예요. 아니면 누구한테 의존했던 거를 그거를 내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직원으로 내재화하거나 아니면 더 나은 업체로 바꾸거나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이때 이제 기존에 했던 사람이랑 틀어지게 되는 거죠. 매번 같이 하던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순간이 오죠. 정보다 실리를 택하는 거예요. 실리. 왜냐면 이제 딸린 입이 생기잖아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 정에 대한 배신을 계기로 생존하게 됩니다. 혼자서 하는 일은 무조건적으로 양적인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물리적인 시간이 없는데 하루가 24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하나 팔리는 것에 대한 마진을 넓히지 않으면 절대로 부가 쌓이는 속도를 올릴 수가 없는 거죠. 마진을 넓히는 데 성공한 사람들은 이제 고용이랑 확장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왜냐면 내가 이익을 내주잖아요. 내준 만큼 사업체의 이익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보다 실리를 선택하는 이걸로 몰리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으로. 그러면서 부자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하지만 내가 여기서도 일로 못 가. 그러면 낮은 마진으로 계속 확장을 시도하잖아요. 그러다가 빚을 지는 거죠. 마진이 없는 사람은 빚을 지고 실패의 경로로 가는 경우가 왜냐면 마진이 없다는 거는 작은 그 풍파에도 회사가 휘청휘청 한다는 거예요. 마진이 있는 사람은 고용을 늘리거나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오히려 확장을 하거나 광고를 집행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순간들을 보면은 이 순간들이 나와요. 눈물을 머금고 떠나보냈다. 확장 전에는 마진을 늘리는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배신이라는 것이 아주 라이트한 배신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어떤 소식을 접하게 되냐면 그 사람 변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 거죠. 이 단계로 가기 전까지 어떤 걸 하냐면은
어떤 각 단계가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뭐 가격을 낮춰달라 그러거나 우리 뭐 상황을 얘기하는데 그게 잘 협상이 안 되죠. 왜냐면 그 사람도 그 사람 삶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도 그런 스토리도 많이 들립니다. 다섯 번째는 관계적 마찰이에요. 관계적 마찰. 이게 어디서 발생하냐면 그 식당 하면 건물주랑 불화, 아니면은 불의의 사고, 직원과 관련된 사건, 아니면 주변 상인들과 마찰, 아니면 경쟁업체와의 다툼, 이런 게 발생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소송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내가 난생 처음 소송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간을 썩히고 돈을 썩히는 거죠. 속도 썩고. 그러다가 이제 피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잘 되는 거죠. 원래는 이 문제를 이 사람이랑 소송이랑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작은 단계잖아요. 작은 단계. 제가 말하는 건 부자가 되고 나서의 소송이 아니라 이 단계에서 다툼이 생기는데, 이 단계에서 다툼은 내가 성장을 선택해야 되는데 다투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 딴 데 쓰잖아요. 근데 이거를 피하면서 오히려 올라가게 되는 거죠. 어떤 주변 환경의 변화, 이거를 그냥 선택해서 이 작은 문제들을 피하는 거죠. 작은 문제와의 싸움을 피하는 상황이 발생하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사 같은 게 있겠죠. 근데 이거 옮기면 왜 더 잘 되냐? 식당이면은 내가 한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갈 때 더 나은 입지가 뭔지 배우게 되고, 쇼핑몰이라면 또 다른 데로 이사 간다고 했을 때 더 배송에 유리한 사무실로 가거나 아니면 건물주를 볼 때도 더 눈이 높아지겠죠. 어떤 그 현상을 회피하기 전까지 엄청나게 큰 결심을 하고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장과 관계없는 것에서는 내가 피하는 선택, 이거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이 다섯 가지가 부자들이 부자가 되는 상태로 진입하는 그 직전에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지금은 인터뷰 채널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다 들어보시면은 이 다섯 가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처음 이제 부자가 되고 나서는 좀 다른데, 그 다음에 이제 확장 전략이나 이거 좀 다른데, 그 앞에 단계는 굉장히 비슷한 현상을 겪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달라요? 자라온 환경이나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는 동기가 다를 뿐이에요. 대부분 이 현상을 거치고 나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기반으로 우리가 그냥 알고 재밌다 할 게 아니라 핵심 요소를 추출하면은 어때요? 내 삶에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핵심 요소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고용, 광고, 지점, 뭐가 됐건 이거를 우리가 이런 단어로 표현해 볼게요. 확장을 선택하기 전에 마진을 먼저 늘린다. 이거를 빚내서 해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마진을 늘리는 작업이 선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더 안정적이죠. 두 번째, 마진을 늘리기 전에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일평균 두 자릿수, 물건이든 손님이든 확보한다. 세 번째, 성장과 관계 없는 마찰. 성장과 관계없는 마찰은 치명적이지 않다면 회피. 그냥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특히 3번 같은 경우는, 3번은 어떤 거냐면 약간 태도에 대한 거예요. 태도. 우리가 그럼 내가 망하더라도 이 싸움은 내가 이긴다. 그런 거를 선택하지 않고 실리를 선택하는, 실리. 그죠? 근데 치명적인 경우에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시간 순서대로 따져보면은 어떻게 돼요? 고객 확보, 마진 확대, 확장, 이거죠. 요 순서예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확장해서, 왜냐면 고용이 발생하니까. 여기까지가 고통.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을 구성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현상을 스토리로 풀어내는 것이 있지만, 그 스토리에서 핵심 내용만 추출해 보면은 이 구조를 따라가는 것이 재테크 말고요. 재테크는 이거랑 또 다릅니다. 팔아가지고 뭔가를 판매하거나 해가지고 부자가 된 분들의 스토리예요. 재테크 편은 제가 또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중에 가장 처음에 있는 게 뭐예요? 고객 확보. 이거 두 자릿수였죠. 두 자릿수. 일평균. 요거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를 또 고민해 본 거예요. 요거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자릿수 고객을 확보하려면. 저는 사실 SNS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SNS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나의 상품에 대해서 미리 판매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는데 리스크를 낮출 수 있으면 상대적으로 내가 리스크 없이 이 부자가 되는 길로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상품 기획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만성적인 수요 부족 국가입니다. 손님이 없어서 망하는 경우가 물건을 못 대서 망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막 얘기를 해보면 수요가 충분한 나라인데, 수요가 충분한데 망하는 사람의 스토리를 들어봤을 때는 어때야 돼요? 내가 물건을 못 대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손님이 없어서 망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그럼 뭐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고객을 확보하려면 내가 팔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다행인 거는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나라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나라밖에 안 살아봐가지고. 근데 물건은 여러분들이 눈을 조금만 돌리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쿠팡이랑 연계해서 팔 수 있는, 쿠팡에 있는 상품 다 팔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상품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으면 좋겠냐면 연습 상품. 이런 연습 상품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런 연습 상품을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돈이 드나요? 시간이 드나요? 아무것도 안 들어요. 다만 뭐예요? 마진이 작아요. 근데 일로 갈 수 있잖아, 스토리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연습 상품들을 차별화할 수만 있으면 이 컨텐츠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왜냐면 다 똑같은 거 파니까 그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SNS들을 관찰하면서 어떤 식으로 차별화하는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찾아봤었는데, 그중에 오늘은 한 가지를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을 고르는 과정도 있겠죠. 근데 상품 고르는 과정은 이 영상 말고 다른 걸로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연습 상품을 하나 정했어요? 그럼 이거를 내가 다 똑같은 거 파는데, 왜냐면 연습 상품이라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차별화할 수가 있어요? 차별화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SNS는 뭐 유튜브나 인스타나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이 연습 상품을 차별화 시킬 수가 있어요. 많은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계속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도 판매를 일으켜야 되니까. 그럼 그 판매를 어떻게 차별화를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 한 가지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마우스를 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마우스에서는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제품이 가격 대비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찾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듭니다.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미리 다 찾아가지고 알려줘. 그 다음에 이거가 만약에 좀 비싼 거라면 질리게 되었을 때 팔 경우에 쉽게 거래가 되는 제품이 뭔지도 궁금할 거예요. 이런 어떤 제품을 할 때 걱정되고 우려되고, 어떤 제품을 이미 사고자 하는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을 모은다면요, 거기에서 겪게 될 문제들을 파악해서 미리 찾은 다음에 다 조사를 한 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제품이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품이 없는데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연습 상품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쿠팡에 다 있다는 거예요. 쿠팡에 없는데요? 제가 팔려고 그러는 거는? 쿠팡에 그런 제품 없으면은 네이버에서 한 2개 사세요, 2개. 예를 들어서 내가 2개도 못 파는데 마진 확대를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2개도 못 파는데? 2개도 못 파는데 2자릿수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품을 그냥 네이버에서 2개 산다고요. 만약에 쿠팡에 없으면, 쿠팡에 있으면 그냥 쿠팡 달면 되고. 내가 2개도 못 파는데 사업을 하는 게 올바른 선택이 될까요? 아니죠. 리스크가 겁내 올라가는 거예요. 내 제품을 만들면은 특별할 것 같은데요. 아니, 인터넷에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는 아이디어의 제품은 대부분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시장에 주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단 순서가 이렇다는 거죠. 이럴 수 있어요. 그럼 나 팔려고 그러는데 디자인이나 상세 페이지 이런 거 할 줄 모르는데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SNS로 팔게 되면은 2개 정도 처음에 판매하는 차별화 연습이나 이런 연습 상품들은 그게 없어도 팔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건강기능식품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 건강기능식품의 중요한 부분은 이런 거고, 그거를 제가 검색을 해봤을 때 뭐 예를 들면 콘드로이친이라고 검색을 했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상품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고, 브랜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필요하다면은 이 제품인 거를 여러분들이 다 찾아가는 과정을 다 설명했어요. 그리고 조회수는 물론 작겠죠. 왜냐면 거기에 타겟된 사람들만 들어오니까. 그런 식으로 충분하게 영상에서 설명되었으면은 내가 2개를 갖고 있는 거를 팔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제품이 필요한 분은 구글 시트를 남겨놨으니까, 아니면 고정 댓글에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그분한테 제가 연락드려서 판매를 할게요. 이렇게 남긴다면은 연락이 온다는 거죠. 그럼 그 시트에 입력된 전화번호 개수가 여러분이 판매할 수 있는 뭐가 돼요? 잠재 고객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리스크 없이 첫 단계가 패스가 되는 거예요. 먼저 이 두 개 다 털고 나면은 나머지 분들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품절 됐고 재고 확보하면 연락하겠다고.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내가 제품이 없어도 할 수 있구나. SNS라는 걸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고객과 제품만 있으면은 매출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단계를 살펴보면 뭐예요? 두 자리 고객 확보, 그 다음에 마진 확대, 나 혼자 일하면서, 그 다음에 확장, 뭐 고용이든 지점이든, 그 다음에 여유와 시간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뭐였죠? 마진 확대하는 단계. 마진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유통 단계를 생략한다는 게 가장 처음에 떠오르죠. 그렇잖아요. 소매보다 도매가 싸다는 거는 우리가 아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학습되게 되면 그거를 내가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채널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내가 등록시킨 아까 전에 그 전화번호 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쿠팡 파트너스에 찍힌 매출 아니면 내 채널의 트래픽 이런 걸 기반으로 마진을 파내려갈 수가 있어요. 말처럼 쉽진 않죠. 쉬우면 누구나 다 하겠죠. 그래서 많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사업 경험이 전혀 없다면 제가 수많은 스토리를 듣고 분석하고 추출하고 했을 때 두 자릿수 고객을 모으는 연습부터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안정적이라는 것을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보게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게 해야 되잖아요. 이 SNS를 보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힌트를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뒀어요. 그것도 뭐 한 30분 돼요. 그러니까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제가 한동안 뭐 나락도 가고 그죠? 다시 올라왔다가 정체기도 겪고 그러면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벽이 그거 같아요. 월 5억을 평탄하게 뽑는. 그러니까 평타가 월 5억. 한 번에 그냥 확 찍을 수는 있지만 평타가 이 정도 되는 거를 돌파해내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내 한계가 거기 있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냥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으로 월 5억이라는 매출을 내가 돌파하고 거기가 안정권이 될 때 그때 좀 바꿨던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드려보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 우리가 계속 문제 해결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 해결을 하면은 그 해결했던 거를 우리가 매뉴얼화를 해요. 매뉴얼화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매뉴얼이라는 거는 어떤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 그래서 이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얘가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형식이 하나씩 쌓여요. 그래서 형식이 점점점 두터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몰랐지만. 그래서 해결된 문제가 계속 쌓이니까 신경 써야 되는 이 형식이 너무 무거워지고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도 결과물이 나오지를 않고 계속해서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왔던 거예요. 저희 회사가 큰 회사가 아니거든요. 정말 작은 회사예요. 근데 이 작은 회사에서도 우리가 맨날 그 얘기를 실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매일 얘기를 하는데도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진짜 파헤치다 보니까 너무 신기한 현상이 있더라는 거죠. 특히 이제 직원이 두 자릿수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아주 그 재밌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 현상이 뭐냐면 자기의 지위를 과시하는 직원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원래 그 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 그 전에는 필요했는데 지금은 필요 없는 거. 그런 게 아주 그 형식으로 남아있고,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 이 형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새로 들어온 사람의 우리밖에 안 쓰니까 이거는 이거 우리밖에 안 쓰는 방식이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로 교육하면서 이제 갑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촬영 시간을 기록하기 위해서 촬영을 시작하면 시계를 반드시 같이 두라고 얘기했었는데 촬영하면서 모니터에 시간을 띄우면서 시계가 이제 필요 없어졌거든요. 촬영 프로세스를 이제 개선했으니까 모니터링용 모니터를 이제 도입한 거죠. 그럼 이제는 시계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시계를 두지 않은 것으로 신입사원이 지적을 받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하나 사례에 불과하고 이런 정크 프로세스가 하나씩 쌓이면서 우리 회사 전체 프로세스가 다 망가지고 있었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 매출의 정체 이걸로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들어온 사람들은 들어온 사람대로 정착 못하고 교육 시간만 늘어나고 퇴사 인원 늘어나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정체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 중에 저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런 부분을 변경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앞에 얘기 드렸던 것 같은
저의 매출 정체기를 만들었던 4가지 시행착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번. 그러니까 선임이 후임을 지적하는 거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가르쳐 주려면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표면적인 문제로 지적하는 상황이 지속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임이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저희는 이제 매출이 정체할 때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이유를 찾으려고 시도하고 노력하죠. 회사라는 게 어쩔 수 없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띠게 되는데, 근데 문제를 어떻게든 찾아내야지 개선을 하잖아요. 문제를 찾아야 개선을 할 거 아니에요. 문제도 모르는데 답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표면적인 문제들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맨날 남의 다리 긁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아무리 다리를 긁어보세요. 남의 다리를 아무리 긁어봐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왜? 내 다리가 아니니까. 이럴 때는 선임이 지적할 때 우리 다 문제 모르니까 뭐냐면은 표면적 문제를 계속 지적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오타. 내부적으로 소통하는데 발생한 오타는 우리끼리 소통하는 거니까 뜻만 전달되면 사실 별로 문제 안 되거든요. 근데 눈에는 오타가 제일 먼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적하면서 오타를 검수하는 내부 프로세스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중간 관리자들한테 뭐 생겨요? 오타 컨펌이라는 업무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랑 관계없는 문서도 오타 컨펌을 하려고 읽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면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할 때 이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예. 오타가 없으면 좋은 건 맞잖아요. 전부 맞는 말이기 때문에 아래 직원은 또 그 업무를 하게 됩니다. 맞지만 필요 없는, 필요하지만 필요 없는 업무들이 계속 추가되면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결과는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예. 아무도 왜 결과가 안 나오는지 몰라. 나 열심히 하는데 일도 더 늘렸는데. 당연히 이제 오타가 내부 커뮤니케이션에도 안 나오면 좋죠. 오타 없는 게 더 좋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의에서 오타 프로세스 들어가가지고 이거 오타 없애려고 합니다. 이게 잘못된 선택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우리가 비용을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표면적인 문제, 이거를 지적하고 해결하고 이거를 너무 과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내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먼저 들어온 것에 대한 포스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관계랑 연결되는 건데, 작은 문제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자기 성과로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많아지게 되면은 저희 조직이 슬럼프를 겪었던 이유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좀 위험 발언을 하자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여러분 조직에 있어가지고 정체를 만드는 상황이면 아무리 생사고락을 함께 해왔더라도 보내주는 게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요, 그 팀은 오타를 안 내는 망한 팀이 될 거기 때문이죠. 오타만 안 내. 두 번째는 이거랑 연결되는 건데, 두 번째는 정치적 상하관계. 정치적 상하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팀을 생각하면은 지시와 수행, 이렇게 상하관계를 규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상하관계는 이 지시와 수행이라는 거는 결과로 나오는 거고, 이 지시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상하관계가 형성이 먼저 돼야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되는 것이 그 상하관계에서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의 뭐 인간성이든 아니면 리더십이든 이런 게 문제가 있더라도 배울 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다른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더라도 내 상사로 인정하고 팀이 유지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하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가르칠 거를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가르칠 거. 쓸데없는 부분을 중요한 부분으로 과장해서 그걸 가르치는 거죠. 예를 들면 유튜브, 저희는 이제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니까요. 유튜브 채널로 예를 들면은 업로드 시간 같은 거예요. 실제로 유튜브에서 업로드 시간은 조회수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썸네일만큼은 아니야. 그리고 구글에서도 업로드 시간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공지가 돼 있어요. 게시 시간은 장기적으로 동영상의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자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부가적인 부분만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안 알려주고 자기 혼자서 하고 있는 거죠. 이 상하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정체를 만들어요. 정체 구간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이 들어가면은 혼자서 다 해. 밑에는 쓸데없는 일만 줘. 잡무라고 해요. 잡무. 필요 없는 것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다 보면 A팀이 되게 중요한 팀인데 사람을 A팀에다가 아무리 뽑아도 생산량이 안 느는 거야. 업무가 계속 밀려. 이 직원들은 이 잡무를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적인 부분만 아는 직원들만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했더라는 거죠. 나중에 까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아무리 뽑아도 업무량이 해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하는 업무를 좀 줄이고 여기를 까봐야 돼요. 어떤 팀에 사람을 뽑혔는데 산출량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으면 그거를 까보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뽑아놓으면은 나는 내 일을 하고 저 팀은 저기가 알아서 하겠지.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위임에 대한 책을 봤었는데 그냥 100% 신뢰하라는 거예요. 맡겼으면 신뢰해라. 근데 안 까보잖아요. 이런 상황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안 까보면. 그래서 내 업무량을 줄이고 관리를 하는 업무도 업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저는 옛날에 회사 다닐 때는 아니 저기 뭐 슬렁슬렁 걸어다니고 그 뭐 하나 물어보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가서 자기 일이나 하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회사 생활할 때는. 근데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극혐했던 것을 함으로써 매출 정체 구간이 뚫리더라는 거죠. 뚫려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직원 설득이라는 건데 어떤 팀장한테 아무리 지시를 내려도 표면적인 내용만 전달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지시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유니폼을 입어보자. 유니폼을 입어보자. 근데 팀장급한테 우리가 유니폼을 입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처음에 유니폼 도입할 때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회의를 해가지고 도입을 했어요. 뭐냐면은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한테 이런 챌린지가 있다. 서비스 균질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고객들이 서비스가 균질하느냐. 그럼 우리가 그 균질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그 서비스를 균질하게 하기 위한 어떤 테스트를 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지만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외부적으로 우리가 올 때마다 설명하지 않고 비언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 그것 중에 우리가 유니폼이라는 거를 도입을 한 거예요. 왜냐면 가장 단기간에 가장 저렴하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니까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청소연구소에서 산림도우미 분들이 나왔는데 전부 다 같은 앞치마를 해. 그래서 개개인의 퀄리티보다 서비스 자체에 대한 신뢰를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례 연구를 해봤을 때. 그래서 우리도 유니폼을 도입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회사에 전파되는 것이 이렇게 도입하게 된 과정이랑 근거랑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근본적인 설득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회의를 했으니까 각 팀장들도 그거에 대해서 설득이 됐으니까 우리가 진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회사에 전파되는 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우리 유니폼 할 거니까 사이즈 내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설득이 아니라 바로 사이즈 취합으로 간다고요.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바로 반발이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직원들 마음속에는 계속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이제 이 설득 과정들이 같이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가서 물어보니까 유니폼을 도입하는 이유는 아무도 모르고 있고 불만만 한가득인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만나가지고 그렇게 까보고 커뮤니케이션 하기 전까지는 유니폼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진행사항에 대해서 문제 있는지 이제 팀장급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나와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작은 조직인데 레버리지 이런 책들 보면은 그런 거 나오잖아요. 위임했으면 무조건 믿어라. 내가 위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까지 그냥 위임해라. 저는 그 책대로 한 거예요. 그 보고만 믿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불만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불신이 쌓이고 이런 작은 불신들이 프로젝트 진행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던 거예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게 사실은 우리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돼 있던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런 거예요. 이 유니폼뿐만이 아니라 이 유니폼 진짜 작은 거거든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것들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뷰트랩이라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하는데 여기에 어떤 기능을 바꿔요. 그럼 그러니까 개발팀에서 개발자들한테 어떤 설득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뚝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뚝. 근데 뚝 내려가면은 밑에 수행하는 분들이 착해요. 그래서 그냥 해. 근데 그냥 하면서 마음속에 불만이 쌓여 있으니까 그런 게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위에서 했으니까 하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퀄리티를 다 망치는 거예요. 하라 그랬으니까 하는 거. 진짜 병신 같은 선택이에요, 진짜. 만약에 마음에 내가 설득이 안 됐으면 물어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위에서도 아래한테 위에서 하라니까 하자. 이딴 소리를 하는 것들이 안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거를 다 씻어내기 전까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번째는 나의 문제. 네 번째는 제 문제였어요. 제 문제.
뭐냐면 모든 조직원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제가 이제 저희 구독자 중에 이제 많이 선발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시점에 저의 팬이에요. 그럼 어떤 상황이 되냐면 모든 조직원이 저만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위험한 상황.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논의 방향이 고객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고객을 만족하는 방향. 근데 저를 설득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고객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유튜브 채널은 시청자 마음을 읽어야 되고, 어떤 소프트웨어 서비스면 이용자, 유저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 생각과 제 기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 저 스스로가 모든 고객 중에 제일 까다로운 고객이 돼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 까다로운 고객 있죠. 까다로운 고객. 그럼 그 밑에 그 요구 수준이 더 낮은 고객들은 전부 다 만족해. 이 사람이 만족되면.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서비스나 어떤 뭐 유튜브 채널이나 교육 방식이나 이런 거 전부 다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내가 만들고 내가 태클 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내가 짱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오히려 안 되더라고요. 내가 만들었음에도 이거를 또 다시 유저의 눈으로 볼 때는 진짜 겁나 까다로운 사람 눈으로, 끊임없는 자기 비판. 그걸 통해서 이제 고객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저 스스로는 긍정적인 면만 바라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 아니 막 그런 책 같은 데 글이 나와 있잖아요. 긍정으로 생각하고 막 그러라 그러잖아요. 부족한 면을 찾아가지고 그걸 채울 때 성장이 나오지, 그냥 하던 대로 하면서 언젠가는 잘 될 거야, 뭐 우리 잘 될 거야, 그 말 한다고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절차나 형식이나 정치나 뭐가 됐건 이런 건 다 그런 거잖아요. 이거 다 전부 다, 그죠? 이런 거. 그러니까 뭐가 됐건 본질을 앞서는 거를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거. 저희 회사가 안 커요. 진짜 작아요. 이런 작은 회사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조직을 무겁게 만들었는데, 돌이켜보면은 이게 조직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 삶에서도 이런 상황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안 중요해요. 실제로 하나도 안 중요해. 실제로 하나도 안 중요한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아침 먹었냐, 이런 거. 원래 맨날 아침 먹는데 오늘 못 먹었어. 중요하다고 우기기 시작하면 중요해지죠. 근데 실제로 하루 못 먹을 수도 있잖아. 실제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를 자존심 때문에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그거를 해결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 실제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너무 목을 맨다는 거죠. 그리고 야, 그거는 중요하지 않잖아, 이러면은 그것이 중요한 갖가지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까 오타처럼 아니면 이 정치적 상하관계처럼. 그리고 나에 대해서 제대로 설득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지적하는 사람만 설득하면 되는 것처럼. 실제 내 삶은 안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야, 아침밥 중요하지, 아침에 뭐 먹어야지, 뭐 뇌가 어쩌고 막 얘기해. 그리고 그 사람이 그래 알았어 하면 내가 안 한 게 뭐 해결돼요?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알았다고 할 뿐인 거야. 근데 실제로는 본질이 개선이 안 된다고요. 진짜로 원하는 것을 못하는 갖가지 핑계를 내가 나한테 대면서 삶에 대해서 본질적인 개선을 안 하고 말만 떠드는 삶을 살았어요. 여기저기서 막 책 보고 지식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그거를 뭘로 하냐면 나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조직이든 개인이든 정체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문제를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야,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중요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어떤 친구가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친구를 설득을 했어. 야, 이거 중요한 거야 막 하면서 설득했어. 말싸움에서 이겼어. 그런다고 해서 내 삶이 나아지나요? 친구를 설득한다고 내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니고, 가족을 설득한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나를 개선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니까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를 회피하지 않고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 근데 이 중요하다는 것이 비단 돈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 중요한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 다 달라요. 근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게 뭐가 됐건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본질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요소에 집중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팀 차원으로 바꿨을 때 비로소 저희가 정체기를 뚫고 나오는 처음으로
처음으로 5억이라는 숫자, 이거를 평균적으로 달성하는 성장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들은 이미 다 말 안 해도 다 아는 얘기죠. 다 아는 얘기예요. 그냥 자기를 속이고 있을 뿐이지. 저도 저를 속이고 있었어요. 우리 조직도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고, 이런 내용 다 알고 있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과거의 저처럼 현실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겪었던 얘기나 배운 얘기들 가지고 뭐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시간들을 가질 테니까요. 구독 눌러두시면은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